저번 시간에 우리 영조 보다가 마쳤어요. 그 숙종, 숙종이 사랑한 여인 그 장희빈 기억나죠? 이 장희빈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세자가 됐죠. 그죠? 근데 장희빈이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막 그 숙종이 새로운 부인 들일 때마다 막 저주했죠. 그죠? 자, 그러다가 숙종이 이제 슈핀최 씨라는 그 무술이 궁에서 일하는 그 궁녀랑 또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나누니까 장희빈이 그걸 질투했어요. 자, 그래서 화가 난 숙종이 장희빈 자리에서, 그러니까 중전으로 만들었다가 중전 자리에서 내쫓고 궁 밖에서 내쫓았던 인현왕후를 다시 불러다가 다시 중전으로 삼았죠. 그죠? 자, 장희빈 이거 인정 못하고 인현왕후를 막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인현왕후가 그 저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죽었죠. 자, 나중에 그 저주가 다 발각이 되고 그 장희빈은 어떻게 됐어요? 숙종한테 이제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장희빈이 죽은 다음에 장희빈이 낳았던 그 아들 누구였죠? 세자? 그쵸. 훗날 경종이 되는 세자인데 문제는 엄마 폐비시켜놓고 나서 아들을 왕으로 만든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숙종이 세자를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근데 세자가 그렇다고 또 크게 잘못을 한 적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었죠. 세자가 4살 때 세자 된 다음에 30년 동안 말도 거의 안 하고 되게 조심조심 조심해가지고 결국은 숙종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다. 그 숙종과 장희빈의 아들이 누구예요? 경종이죠, 경종. 자, 근데 경종은 일설에 의하면은 그 엄마 새약 먹을 때 옆에 있다가 어딜 잡혔다 그랬죠. 실제로 잡혔다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아무튼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대신에 경종은 배다른 동생이 있었죠. 맞아요. 아빠가 그 장희빈 말고 숙빈최 씨라는 문수리와의 사이에서 나온 연인군이라는 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종은 소론이라는 정치 그룹이 왕으로 만든 사람이고 연인군, 연인군을 왕으로서 새로 세우려던 그룹은 누구였어요? 노론이라는 그룹이었죠. 자, 그래서 경종이 아직 34살밖에 안 됐고 중전도 17살밖에 안 됐는데 노론은 계속 경종의 동생 연인군을 계속 세제로 책봉하자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경종이 자기도 뭔가 아이 낳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동생이었던 연인군을 왕세 제로 책봉을 하죠. 자, 그러고 있다가 경종이 이제 4년 만에 몸이 좀 시름시름 앓고 안 좋았는데 이때 뭐 먹었다 그랬어요? 게장이랑 생감을 먹었다 그랬죠. 그거 궁합이 맞는 음식이에요? 안 맞는 음식이에요? 안 맞는 음식이죠. 그거 먹고 나서 경종이 얼마 있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경종의 동생이었던 영조가 임금이 됐죠. 자, 소론 쪽에서는 자기들이 밀었던 경종이란 임금이 이렇게 죽으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들 지지자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소론 쪽에서는 끊임없이 연인군, 그러니까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 죽였다. 자, 이런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영조의 정통성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영조 재위 초반에 아주 급격한 소론이었던 이인좌라는 사람이 일으킨 무슨 난이 있기도 했어요? 이인좌의 난이 있었죠. 근데 영조는 굉장히 노련한 게 소론에 반대에 있는 노론한테 소론을 진압하게 한 게 아니라 같은 소론이 소론을 진압하게 했죠. 자, 그래서 영조 때는 소론, 노론이 한동안 공존했단 말이에요. 영의정에 노론이 임명되면 좌의정은 소론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영조가, 선생님 봐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했죠. 이런 걸 무슨 책이라고 불렀어요? 탕평책이라고 했죠? 자, 영조 정치하면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게 무슨 책? 탕평이에요. 탕평. 자, 당시 조선시대 남자들은 군대 가려면, 군대 가는 대신에, 그쵸, 옷감 2필을 내면은 군대에서 빼줬어요. 근데 그 부담이 워낙 컸다 그랬죠. 그 2필을 몇 필로?
탕필로 줄여줬죠. 이걸 무슨 법이라고 불렀어요? 균역법이라고 했죠. 영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뭐래? 탕평. 그 다음에 균역법. 자, 그 다음에 자, 조선 태종 때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개천인데 이거 이제 그 문제는 영조 때 들어서 400년이나 지나가지고 그 비만 오면 그 개천이 막 넘쳤다 그랬죠. 지저분한 거 많고. 그래서 그 개천 그 땅 아래부터 다 파헤친 다음에 깨끗이 정리하는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양재천 같은 개천은 뭐라고 했어요? 청계천이라고 그랬죠. 그 청계천 깨끗이 하는 사업을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준천이라고 했죠. 준천. 청계천 준천 사업으로 또 영조가 큰 업적을 세웠죠. 그리고 영조가 지방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 사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사또들이 뇌물 받거나 나쁜 짓 하는 것들 몰래 감시하려고 감시관을 보냈는데, 조선시대에 지방에, 지금처럼 CCTV도 없고, 뭐 이메일도 없고, 문자도 없고, 카톡도 없잖아요. 그럼 지방에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지방 관리들이 몰래 뇌물 받고 나쁜 짓 할 수 있죠, 왕 몰래. 이런 것들을 감시하려고 몰래 감시하는 관리들을 보내요. 그 감시하는 관리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암행 어사라고 부르요. 암행은 몰래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 뭐 한다고요? 감시하는 건데 그 감시하고 관찰하는 거를 감찰이라고 감찰. 그 암행어사로 이름 높은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사 박문수. 자, 영조는 31살에 왕이 된 다음에 83살에 죽어요. 그럼 왕을 몇 년 한 거예요? 왕을 52년을 해요. 조선시대 가장 왕을 오래 한 사람. 조선시대 임금 재위기간 평균이 한 20년 정도 돼요. 보통 임금들을 20년 하는데 몇 년을 했다고 임금을? 평소에 채식 많이 하고 고기 안 먹었다 그랬죠. 잘. 그리고 옷도 굉장히 검소하고 이렇게 통풍 잘 되는 옷 이런 거 입고 건강검진 많이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 살았다. 근데 문제가 아빠가 오래 살면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없죠. 영조는 영조의 정비, 왕비는 정성왕후 소씨였어요. 근데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영조랑 정성왕후 서씨가 사이도 안 좋았어요. 자, 그래서 영조가 후궁들한테서 자식을 몇몇 낳는데 정빈 이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효장세자라는 아들이었어요. 자, 근데 효장세자 몇 살에 죽었다고요? 10살에 죽어요. 영조 35살 때 죽는단 말이에요. 유일한 아들 하나였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영조가 굉장히 어땠을까요? 슬펐겠죠? 그래서 효장세자의 그 친동생이었던 여동생 화순옹주. 이 화순옹주한테는 굉장히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잘해줘요. 선생님 봐봐요. 근데 영조가 사람 상대할 때 좀 사이코 같은 게 있어요. 왕한테 사이코라고 하면 좀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아주 싫어해요. 자기 오빠 일찍 죽었다고 그 여동생은 굉장히 잘 챙겼어요. 화순옹주는. 자, 그리고 영빈이 씨라는 후궁이 또 있었는데 이 영빈이 씨와의 사이에서 또 아들 하나랑 딸 여럿을 낳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거 표시가 이 사도세자가 지금 아들이라서 제일 높이 돼 있는데 사실 제일 첫 번째 낳은 딸이 화평옹주였어요. 이 화평옹주는 굉장히 이뻐했어요, 영조가. 네. 영빈이 씨를 되게 예뻐했는데 그 영빈이 씨와에서 낳은 첫 자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화평공주를 굉장히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히 예뻐했어요. 자, 그리고 둘째로 낳은 게 화협공주예요. 첫 번째, 두 번째였어요. 자, 근데 화협공주는 아들이 태어날 줄 알았는데 아들이 태어나길 기대했는데 누가 태어난 거예요?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화협공주는 어땠을까요? 아주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셋째로 짜잔 태어난 게 사도 세자예요. 영조가 42살 때 얻은 아들이 마지막 아들이에요. 마지막 아들. 첫 번째 아들 금방 죽었죠. 영조가 몇 살 때 얻었다고요? 42살 때 뒤늦게 얻은 아들이랍니다. 대가 끊길 줄 알았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어땠을까요? 엄청 예뻐했어요. 자, 태어나자마자 너는 으뜸이야. 조선시대 선생님 봐봐. 정식 왕비에게서 낳은 첫 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으뜸 원자 써가지고 원자라고 불러요. 원자. 원자는 원래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원자 칭호는? 정식 왕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한테만 으뜸 원자를 써가지고 원자라는 칭호를 줘요. 나머지 아들들은 그냥 후궁들이 낳았으면 군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복성군, 밀풍군, 뭐 이렇게 군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지금 정식 왕비가 나왔어요? 아니면 후궁이 나왔어요? 장희빈처럼 영빈이 나왔죠? 후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원자로 임명했어. 원자로 부르게 했다고. 그리고 2살 때, 보통은 10살 때 세자로 만드는데 몇 살 때? 2살 때 세자로 책봉을 해. 그리고 뭐 실록의 기록에 보면은 뭐 4살 때, 4개월 때 막 기면서 아빠 얼굴을, 영조 얼굴을 알아봤다 그러고, 그리고 6살 때, 6개월 때 이제 영조가 뭔가 물음을 하면은 거기다가 옹알이로 대답을 했다 그러고,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굉장히 영조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뻐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제법 공부도 잘했다 그래요. 영조는 세제 시절부터 아주 공부 하나만큼은 최고다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아주 얌전하고 공부를 잘했던 모범생이었거든. 그래서 자기 아들도 자기 닮아서 공부 잘하는 거 하고 되게 예뻐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자,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돼요? 자, 세자가 10살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영조는 완전히 문과예요. 공부,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세자는 점점 공부의 취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세자가 좋아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라 그 뭐 창, 칼, 활 이런 것들 좋아해요. 이거 뭐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거 뭐에 관련된 것들이죠? 싸우는 거. 그죠? 그리고 뭐 좋아하냐면 책 중에서는 삼국지 좋아해요. 특히 삼국지에 관우. 관우가 썼던 그 큰 칼 있죠? 뭐라고 하죠? 청룡 원월도 이 칼을 좋아해가지고 자, 막 이런 거 휘두르고 막 위에 이런 연습하는 걸 좋아한다. 아버지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왕대에서 잘 다스리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신하들한테 안 밀리려면. 근데 공부를 안 해. 자, 그래서 어느 날 영조가 아들 세자를 부른 다음에 이거저거 물어봤어요. 자, 근데 몇 개 대답하는 것 같다가 점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영조가 그것도 몰라? 공부 안 해? 자, 이런 식으로 꾸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너 이거 혹 가본 적 있어요? 꾸짖음 당하면 공부 때문에 만약에 꾸짖음 당했으면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더 하기 싫죠? 그죠? 근데 이 영조가 점점 잔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사사건건 아버지랑 아들이 안 좋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왕조사회인데 아들이 아버지 이길 수 있어요? 아버지 왕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하기가 싫어요, 계속. 세자가 점점 뭐에 빠지냐면 여자, 술, 그리고 궁 안에 막 무당. 무당은 뭐 하는 사람이죠? 쟁쟁쟁 귀신에게 막 제사 지내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점쟁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막 가까이 하고 이러는. 아버지 영조가 그런 거 이제 듣고는 굉장히 이 세자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영조가 사람 한번 미워하면 끝이 있다 그랬어요? 끝까지 미워한다 그랬죠?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 영조는 또 좋아하는 사람은 또 어떻다 그랬어요? 좋아한다 그랬죠? 자, 사도세자의 여동생으로 화완옹주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화완옹주는 또 영조가 아주 좋아했어요. 영조가 왕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자기 아버지 누구였어요? 영조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숙종. 숙종이 묻힌 릉이 무슨 릉? 명릉이에요, 명릉. 1년에 한 번씩 아버지 무덤 제사 지내러 가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참배라고 불러요. 자, 영조가 명릉에 참배를 가는데 이렇게 아버지 릉에 임금이 직접 가는 거를 능행이라고 불러요. 능이 뭐예요, 능? 왕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죠? 아버지 무덤에 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능행. 조선시대 왕이 창덕궁 나와가지고 궁 밖으로 나갈 일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왕은 궁궐에 살잖아요. 근데 1년에 몇 안 되는 왕이 나가는 유일한 행사 중에 하나가 이 능행이에요. 자, 이 능행길에 이제 영조가 나가는데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그래도 예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능행길에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자기 능행길 따라가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자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 능행길 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했냐면 아버지가 예뻐하는 딸, 막내딸 누구? 화완옹주를 찾아가가지고 야 여동생아 그 아버지 능행길 가실 때 그 너 어차피 따라갈 아버지가 예뻐하니까 너 따라갈 텐데 아버지들 말 좀 잘해가지고 나도 좀 따라가면 안 되겠니? 자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 여동생이 오빠 부탁도 있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도세자가 능행길에 따라간단 말이야. 자 근데 봐봐 능행길에 어제 그제처럼 뭐가 왔을까요? 비가 와요. 자 비 오면은 그 모처럼 외출인데 분위기 다 어떻게 돼요? 잡치죠. 영조가 안 그래도 세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능행길에 참여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비 오잖아. 사도세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세자 입장에서 어때요? 얼탱이가 없죠? 비가 자기 때문에 왔어요? 자, 아무튼 그만큼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 눈밖에 난 아들이었다. 자, 그래서 뭐만 하면 자꾸 아버지가 이렇게 면박을 주고 잔소리를 하니까 점점 아버지 보기가 불편하고 어려웠겠죠? 자, 그래서 자, 사도세자의 부인이 여기는 지금 혜빈홍 씨라고 나와 있는데 세자 빈이니까 혜빈이라고 부르고 왜 혜빈이라고 불렀냐면 이 홍 씨가 어디 살았냐면 해경궁이라는 궁궐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세자의 첫 번째 부인이 홍 씨를 무슨 궁 홍 씨라고 부른다? 해경궁 홍 씨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사도세자의 부인 무슨 홍 씨?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홍 씨? 해경궁 홍 씨예요. 나중에 해경궁 홍 씨가 70살이 넘어가지고 자기 아들 정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남편의 죽음과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책이 한중록이란 책이에요. 해경공 씨가 쓴 책 뭐라고 해요, 이거? 한중록. 여기서 이 한은 무슨 한자일까요? 한마늘 한자일까? 아니에요. 자, 70살 넘어가지고 되게 한가했어요. 그래서 한가할 한자예요. 이 한이 무슨 한자라고? 한가한 중에 70대 넘는 할머니가 자기 젊었을 때 남편 죽는 거랑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직접 쓴 기록. 그걸 뭐라고 한다? 한중록이라고 해요. 이 한중록에 해경궁 홍씨의 남편 사도세자에 관련된 여러 기록들이 나오는데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가 점점 싫어지면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봐봐. 경패증이라는 걸 알아. 경패증이 뭘까요? 경패증. 대인기피증이라고 들어봤어요?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하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통 어떻게 할까요?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는. 방문 밖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방문 밖으로 안 나오는. 자, 그리고 뇌벽증이라는 게 있어요. 뇌벽증은 뭘까요? 뇌. 뇌는 그 번개를 뜻해요. 천둥이나 번개 치는 거를 엄청 무서워했다. 그 천둥 번개는 마치 누구의 잔소리 같았을까요? 누구의 고함 소리 같았을까요? 아버지 고함 소리 같이 들리는. 그리고 의대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옷을 입는 거를 싫어해요. 평소에 그냥 그 궁 안에서 입는 그냥 편한 그 속옷 같은 것만 입고 그 외에 그 외에 이제 세자다 보니까 밖에 나갈 때 세자가 입어야 되는 옷들 있죠. 그런 옷들을 잘 안 입으려고 하는. 그 옷 왜 안 입으려고 할까요? 잘 봐, 세연아. 하지 말고. 왜 안 입으려고 할까요? 옷 입으면 누구 만나러 가니까? 아빠 만나러 가는 거죠. 조선은 효를 강조하는 나라라서 아빠한테 하루에 한 번, 왕한테 문안 인사를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세자기 때문에 그거 옷을 입고 의식을 갖춰서 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 사도세자의 엄마 영빈이 씨는 선희궁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한중록에 보면은 영빈이 씨에 관련돼서 기록이 나오면 선희궁의 판단, 선희궁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영빈이 씨가 남긴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해경궁 씨에게 치면은 이 영빈이 씨는 시어머니죠. 자기 남편의 엄마니까. 영빈이 씨가 이런 얘기를 남겼다. 사도세자가 세자다 보니까 주변에서 궁녀나 환관이나 옆에 모시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결핍하면 그 사람들 죽였다는. 100명을 죽였대요. 몇 명을 죽였다고? 100명.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천둥벼락 치는 거 무서워했다 그랬죠? 옷 안 입으려고 한다 그랬죠? 사람 만나는 거 싫다 그랬죠?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술 마셔가지고 뭔가 어긋나면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이게 조선왕조실록 공식 기록에는 세자가 이렇게 사람들 죽인 거 기록하면 안 되죠. 기록이 안 돼 있고 한중록 사도세자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남긴 개인 기록에 이게 나와 있어. 이렇게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고 답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와중에 하루는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걸핏하면 영조 만나러 가기 싫을 때마다 핑계를 냈던 게 몸이 아프다는 핑계였어. 꾀병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아픈데 아프다고 뻥치는 거? 그래서 웬일로 아빠 영조가 그러면은 너 흡족하게끔 저 충청도에 온양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온양. 온양이 뭘로 유명하냐면 온천으로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다고요? 온천 뭔지 알아요? 스파 알죠?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여기 가가지고 자 온천 좀 하고 와라. 몸 안 좋은 사람들 온천하고 나면 좀 개운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이때 16일 동안 온천을 갔다 와요. 이때는 그쵸. 지금처럼 차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데만도 한 열흘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온천에 머물면서 이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는 또 굉장히 밝고 좋았답니다. 누구 밖에 벗어나니까. 아빠랑 멀어지. 근데 또 결국 궁에 돌아와가지고는 아빠랑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나중에는 자, 너 그냥 오지 마라 그래. 세자가 당연히 아버지 만나서 인사하러 와야 되는데 오지 말라고. 자, 그러다가 세자가 답답한 궁 생활을 하던 도중에 아버지 영조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평양을 가요. 평양은 지금 저 북한의 수도죠? 지금은 북한 못 가지만 이때는 평양을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버지한테 알리고 갔을까요? 안 알리고 갔을까요? 몰래 간단 말이에요. 왕한테 어디 간다고 안 알리고 세자가 마음대로 궁 밖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몰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 예. 자, 그렇게 세자가 이제 소위 말하는 눈밖에 나는 짓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와중에 영조는 자기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이가 안 좋았던 정성왕후 서씨가 죽고 새로 부인을 맞이하는데 그 부인이 정순왕후 김씨였어요. 영조가 66세 때 얻은 부인인데 부인 나이가 15살이었어요. 사도세자보다 12살이 어려요. 자, 어때요? 엄마가 12살 어려요. 새엄마가.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정순왕후 김씨는 남편이 늙긴 했지만 자기는 그래도 젊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좀 왕이랑 또 잘 되면 또 뭔가 아이 낳으면 또 자기 아이도 왕이 될 수 있고 하는 상황이긴 한데 그 나이 차이가 어때요? 너무 많이 나죠. 그런 상황에서 정순왕후 김씨가 이제 왕비가 됐고 그로부터 3년 뒤 1762년 이모년이에요. 무슨 년? 이모년. 지금처럼 2026 이렇게 숫자로 표현 안 한다 그랬죠? 기억나죠? 자, 영조가 마침내 사도세자를 불러요. 자, 근데 부르기 전에 사도세자의 친엄마였던 영빈이 씨가 직접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남편한테. 이 영조한테. 자, 이 세자가 도저히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했다. 대처분이 뭘까요? 세자를 대처분해달라. 이거 뭘까요? 처분이 뭐예요? 처분. 어떻게 처리하는 걸 처분이라고 하죠. 크게 처리한다. 이걸 뭘까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누가 죽여달라고 얘기했다고요? 친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여달라고 얘기나.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변 사람들 걸핏하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였다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엄마도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빠도 죽이겠다. 아버지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 도저히 이거 세자로서 가만 내버려 두면 큰일 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이 세자를 처분해 달라고 영조한테 얘기를 한다. 자, 영조가 세자를 불러와요. 자, 처음에 딱 꾸짖은 다음에 세자가 이제 영조 앞에서 막 머리 짚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모르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영조가 마침내 화를 내려요. 자, 감히 세자를 누가 건드리거나 죽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영조가 뭐를 내렸다고요?
칼을 준단 말이야. 자, 근데 세자가 칼을 자기 몸에 대려고 하진 않고, 자, 목을 스스로 매려고 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세자가 스스로 목 말렸는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말렸겠죠? 자, 말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목을 매지 못하게 되니까 영조가, 자, 저 궁 안에 있는 식당에서 뭘 가지고 오라고 해요. 뭘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뒤주를 가져오죠. 뒤주. 뒤주가 뭘까요? 자, 이게 쌀통이에요. 뒤주가 뭐라고요? 쌀통이에요, 쌀통. 이게 가로, 세로 길이가 한 1m 60 정도 된다. 깊이는 한 1m 정도. 자,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 1m 60이고 깊이 1m면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죠. 쪼그리면은. 자, 여기에 사도세자가 들어가요. 자, 들어간 다음에 이 문을 닫게 되고 그 문 안 열어주겠다고 영조가 거기다가 직접 못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망치로 못을 땅땅땅 내려친다. 그리고 사도세자가 그 뒤주에 갇혀가지고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 안에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힐 때 사도세자가 이때 아들이 있었거든요. 자, 큰아들은 일찍 죽었고 의소세손이라고. 자, 당시 세 손이 있었어요. 세 손. 자, 왜 세자가 아니라 세 손이에요? 그쵸? 왕의 손자기 때문에 세 손이겠죠? 당시 세 손이 11살이었어요. 몇 살? 11살. 11살이면 4학년이죠. 4학년이면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돌아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 다 알죠? 근데 아빠가 뒤주에 갇히는 거를 세손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세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아버지한테 막 가가지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문단 말이에요. 근데 세손은 결국 친아들 손에 끌려 나가게 되고 결국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8일 만에 죽게 된다. 자, 세자가 8일 만에 죽었어요. 자, 세자가 죽었는데 이제 후계자가 끊긴 거죠. 그죠? 끊긴 게 아직 아니었죠? 아까 울면서 아버지 죽은 거 말렸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11살짜리 누구? 세손이었죠. 그죠? 이 영조가 사도세자를 이렇게 쌀 뒤주에 가둬가지고 죽인 이유는 선생님 좀 봐봐. 집중 좀 해봐. 딴 얘기하지 말고. 누가 총명하고 마음에 들어서 얘가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그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아들 죽이고 아들 대신에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손자를 선택한 거예요. 자, 영조는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아주 좋아한다 그랬죠? 이 세손은 아주 예뻐했다. 자, 사도세자 죽여놓고도 영조가 14년을 더 살아요. 그동안 세손은 몇 살 됐어요? 자, 이 25살의 세손이 영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조선 22대 임금 누구다? 정조예요, 정조. 정조는 즉위하자, 자, 이 세손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거, 끔찍하게 죽는 걸 목격을 했죠. 자,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왕이 되지를 못하고 영조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정조를 죽은 사도세자보다 먼저 죽은 세자가 누구 있었어요? 효장세자가 있었죠. 죽은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입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입적. 자기 아버지가 엄연히 있는데 사도세자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자, 그렇게 해서 효장세자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정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사도세자가 죽을 때 영조가 물론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영조뿐만 아니라 사도세자가 잘못하는 걸 가지고 이 사도세자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에 영조가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 여러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이 대부분 다 노론들이었어요. 노론. 누구? 노론. 그 중에서 홍봉환, 홍인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조가 66살 때 맞아들인 15살짜리 부인 누구라 그랬죠? 정순왕은 김씨의 오빠 김귀주. 영조가 83세까지 살았다 그랬죠? 그죠? 짧게 산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엄청 오래 살았죠? 선생님 봐봐. 사람들이 노인이 되고 나이가 먹잖아요? 남의 얘기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늙으면 늙을수록 안 들어요. 자기한테 기분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만 좋아한다. 그 기분 좋은 얘기하는 사람, 또 영조가 또 그게 심했다 그랬죠? 자기한테 기분 좋은 얘기해주는 딸이 누구였을까요? 맞아, 막내딸. 화완옹주. 그리고 화완옹주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어가지고 양자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양자가, 화완옹주의 양자가 정수겸이란 사람이에요. 자, 영조 말년에는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조한테 이렇게 영조 듣기 좋은 얘기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노론이었어요. 근데 봐봐, 선생님 봐봐. 여기 나와 있는 이 홍봉환, 홍인한 성이 무슨 성씨예요? 홍씨죠? 쌤 봐봐. 홍봉환, 홍인한 성이 뭐라고요? 홍씨죠? 홍봉환이 해경궁 홍씨의 아빠였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정조한테는 어떤 관계가 돼요? 정조한테 홍봉환은 뭐가 돼요? 정조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 해경궁 홍씨죠? 해경궁 홍씨의 아빠가 홍봉환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조랑 홍봉환은 무슨 관계예요? 외할아버지죠? 홍봉환이 정조한테 뭐라고요? 외할아버지죠? 근데 외할아버지 홍봉환이 사도세자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제일 앞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홍봉환과 사도세자는 그럼 무슨 관계죠? 장인과 사위 관계죠. 그죠? 자기 딸의 남편이 사도세자니까. 정치라는 게 이래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마음에 안 들어하니까 자기 사위지만 홍봉환이 자기 동생이었던 홍인환이랑 함께 사도세자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앞에 있던 사람이요. 그렇게 해서 사도세자가 죽는데 문제는 정조가 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정조가 딱 즉위식 때 첫 마디로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두둔 이런 말을 즉위식에서 했어요. 자, 이 말은 이들이 듣기에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떤 말이에요? 소름 끼치는 말이죠. 사도세자 누가 죽게 했는데? 자기들이 죽게 했잖아요. 근데 새로 즉위한 왕이 그동안 숨죽여서 참고 있다가 다 뻔한 사실이고 남들 다 아는 사실인데 갑자기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 곧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사도세자 죽게 만든 사람들 처벌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정조가 왕이 되고 피바람이 불 것 같았어요. 근데 피바람이 불었을까요? 안 불었어요? 자, 당장 정조 즉위하자마자 그 공부하는 학생들 몇몇이 와가지고 사도세자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조가 오히려
그 사도세자 처벌하자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벌을 줘요. 그리고는 자, 사도세자 죽음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을 당장 어떻게 처리하진 않고 좀 두고 보고 있다가 정말로 크게 이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 몇 명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유배 보낸 다음에 사약을 매겨요. 자기 외할아버지는 안 건드리고 외할아버지의 동생이었던 홍인환. 그리고 자기 할머니긴 할머니인데 5살 많은 할머니 정순하고 김씨의 오빠였던 김귀주. 화완홍주의 양아들이었던 정우경. 이런 사람들 몇 명만 건드리고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대부분의 세력들은 다 살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정조가 국왕이 됐고 이제 국정을 운영하게 돼요. 자, 근데 아무튼 봐봐, 선생님 봐봐. 정조는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랑 같이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시하고 그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죽을 때 옆에서 동조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좀 지지했던 사람들을 벽파라고 불렀어요. 무슨 파? 벽파. 벽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쪽 안 보고 쪽만 본다는 뜻이에요. 사도세자의 죽음은 당연하다. 근데 정조는 사도세자 아들이죠. 사도세자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고 정조, 왕이 된 정조의 입장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린다. 그래서 왕이 이끄는 시류에 동참하는 세력들을 시파라고 불렀어. 욕 아니다. 떼시자예요. 왕이 이끄는 시류에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사람, 사도세자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을 시파라고 불러요. 근데 영조 말년부터 벽파가 힘이 셌기 때문에 정조가 즉위한 다음에 밤늦게까지 책 읽고 있는데 막 지붕 위로 정조를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긴 해. 근데 정조가 밤늦게까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정조는 완전히 모범생이었어요.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무예도 굉장히 능했기 때문에 정조가 책 읽고 대비를 하고 있다가 자기를 암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거 다 막아낸단 말이에요. 아무튼 정조는 재위 초반부터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자기 아버지 죽음으로 몰고 간 벽파들에 의해서 여러 번 공격을 받고 하지만 왕이 총명하고 무예도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흑자들과 장군들을 키우는 장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규장각이. 왕립도서관이. 이 규장각은 창덕궁 후원에 있어요. 나중에 저기 너희 저 경복궁 옆에 가면 창덕궁 있는데 그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이 건물이 몇 층이죠? 몇 층이에요? 1층, 2층이죠. 자, 조선시대 건물에서 1층은 각이라고 불러요. 각. 뭐라고? 1층은 각이에요. 2층은 뭘까? 2층. 2층은 루라고 불러요. 루. 2층은 주합루예요. 주합루. 자, 그래서 2층 건물을 조선시대 때 뭐라고 부르냐면 누각이라고 부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누각. 이 누는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누라고 불리고 루각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누각. 자, 이 창덕궁 후원에 있던 2층 건물의 1층을 규장각이라고 했고 2층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합루. 규장각은 도서관이에요. 주합루는 열람실이에요. 도서관은 책이 있는 곳이죠? 열람실은 뭐 하는데요? 열람실이 뭐 하는데요? 열람이 뭐예요, 열람? 책 가져가서 읽어보고 펴보고 하는 데가 열람하는 거란 말이에요. 책을 직접 보는데.
자, 정조가 예뻐했던 과거 시험 합격한 학자들이 요 주황로에 올라가서 규장각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공부하고. 자, 정조가 여기 있는 학자들한테 남긴 부탁이 있어요. 객내 불기. 이게 뭘까요? 객이 뭘까요? 객. 손님이에요, 손님. 객이 뭐라고요? 손님. 레는 온다라는 뜻이에요, 온다. 손님이 와도 아니 불자예요. 기는 일어날 기자예요. 손님이 와도 일어나라,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지 말라. 너희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밖에 누구 이렇게 지나가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요? 공부 집중하는 거고 뭐고 그냥 그거 쳐다보죠? 그죠? 딴짓 하잖아요, 대부분. 손님들 오거나 그러면은 어때요? 공부하던 거 말고 갑자기 쓱 일어나가지고 또 산만하게 다른 짓 하는 학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손님 와도 일어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책 보라는 거예요. 자, 정조는 여러 학자들의 군사를 자부했어요. 군사. 여기서 군은 군주를 뜻해요. 뭘 뜻한다고요? 군주, 임금님을 뜻하죠. 사는 뭘까요? 사. 스승을 뜻해요. 스승. 나는 군주이면서 뭐예요? 스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 다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이거든요. 근데 정조가 그들의 스승을 자처했다. 정조는 공부 굉장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다 그랬죠? 자, 그리고 과거 시험 합격하고 나면은 그 신하들이 공부 또 할까요, 안 할까요? 합격하면 공부 안 해요. 근데 그러면은, 자, 이제 공부를 안 하면은 머릿속에 이제 남는 게 없죠? 그래서 학자들을 과거 시험 합격한 다음에도 다시 불러다가 또 교육을 시켜서 또 시험을 봤어요. 이런 거를 초기의 문신제라고 불렀어요. 이 초기의 문신제를 통해 가지고 이름을 널리 알린 신화가 하나 있는데 정약용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혹시? 네, 정약용. 정조가 아주 예뻐했던 조선의 다빈치, 조선의 만물학자, 만능학자 정약용. 이 초계 문신제, 과거 시험 이미 합격했는데 다시 정조가 교육해서 본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가지고 정조에게 예쁨을 받았던 이 신하가 누구라고요? 정약용. 자, 정조는 언제나 암살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까도 즉위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지붕 위로 자기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막 찾아왔다 그랬죠? 자기를 경호하는 보디가드, 경호부대를 만드는데 그 경호부대를 장용영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장용영. 정조는 능력이 있으면 자, 신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인재를 뽑았었는데 조선시대 때 첩의 자식들은 서얼이라고 불렸어요.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첩들, 서얼들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을 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유명한 서얼로는 박제가, 유득공, 뭐 서이수, 이덕무.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첩의 자식들인데 첩의 자식들은 과거 응시도 안 되고 능력을 쓸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도 써가지고 규장각에서 연구를 시켰단 말이에요. 정조 임금의 가장 큰 컴플렉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어요? 뒤주에 갇혀서 죽었죠. 자기 아버지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는데 할아버지 눈치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얘기도 못하다가 왕이 되자마자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다 그랬죠. 당시 사도세자의 무덤은 뭐라고 불렸냐면 수은묘라고 불렸어요. 묘는
일반인들의 무덤을 묘라고 부르거든요. 자, 세자의 무덤은 원이라고 불러요. 원. 소현세자의 무덤을 소경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원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도세자의 무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거 영조 때문에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 지금 저 시립대 있는 저 너희 청량리하고 들어봤어요? 왕십리 옆에? 청량리라는 강북의 동네가 있는데 그 청량리가 이때는 서울이 아니었고 경기도 양주시였어요. 양주 대봉산에 있던 이 수음묘를 어디로 옮기냐면 수원으로 옮겨요. 어디로 옮긴다고요? 경기도 수원 들어봤어요? 자, 일로 옮기고 이름을 혈룡원으로 승격을 시켜요. 원래는 수음묘에서 먼저 배봉산에 있을 때 영우원으로 올렸다가 이 영우원의 이름을 수원으로 옮기면서 뭘로 올렸다고요? 혈룡원으로 옮겨요. 자, 그 다음에 정조가 만약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걸 방어하기도 좋고 공격하기도 좋은 최첨단 성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 무덤 옆에. 그 성이 수원에 지은 무슨 성? 수원 화성, 화성. 공격도 방어도 유리한 당시 18세기 후반 조선의 기술로서는 가장 최첨단 기술로 만든 정조의 이상을 담은 무슨 성? 수원 화성. 자, 수원은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한강의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수원은 한강의 남쪽에 있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자, 한양 도성은 어디 있어요? 한강의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한강의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정조가 수원 화성과 자기 아버지 무덤 혈룡원을 가려면 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강을 건너가지고 자기 아버지 무덤이 있는 혈룡원을 참배한 다음에 자기가 건설한 수원 화성을 이제 가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자, 그 정조가 화성을 갔다가 다시 한양도성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이 당시 그림 잘 그리는 왕실 화가들이 그렸어요. 자, 이 그림이 그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정조가 가운데 이제 가마에 있고 주변에 호위무사들이 쭉 있죠. 그 정조를 지키는 호위무사 친위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장용영. 그리고 정조가 이렇게 행차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경하고 이 당시 때는 볼거리나 구경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임금님이 궁 밖으로 나와가지고 수원까지 오는 게 굉장히 구경거리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막 장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막 이래요. 임금님 지나갈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임금님 앞에서 꽹과리 같은 걸 쳐가지고 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알리기도 해요. 이런 걸 격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조는 일일이 다 들어주고 백성들이랑 소통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정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을 건너서 수원으로 넘어왔다 그랬죠. 한강 건널 때 지금처럼 이런 뭐 성수대교, 영동대교 같은 한강다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는. 한강다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때 요 아래 보면 이게 다 배예요, 배. 자, 배를 쭉 깐 다음에 위에다가 나무 같은 것들을 쫙 깔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 천 같은 걸 덧대가지고 임금이 임시로 만든 이 배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 네. 이게 그 유명한 배다리. 그리고 여기 지금 수원 화성 보면 이게 지금 다 벽돌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돌이 굉장히 무거웠겠죠. 이 무거운 돌들 일일이 이렇게 날라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쌓는 건데 무거운 돌들 날라서 쌓을 때 썼던 도구, 도르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거중기나 배다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설계하고 사용했을 때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 그리고 정약용.
정조가 화성에 가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아버지 무덤이었던 현룡원 같은 것들 참배할 때 이 왕실 행사 모습을 그린 화가들, 그 화가들은 어디 소속이었을까요? 도화서 소속이었어요.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 왕립 그 미술 화가들이 속했던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화서 화원 중에서 수석화가 왕이 제일 예뻐하는 최고 능력을 가진 화가가 김홍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김홍도라는 사람의 호는 단원이었어요. 단원. 너희 백범 김구 들어봤어요? 김구의 그 별명, 옛날 사람들은 별명을 호라고 불렀는데 백범 김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백범이 별명이었어요. 김홍도의 호는 뭐였다고요? 단원 김홍. 단원이었어요. 단원. 정조가 가장 사랑했던 도화서 화가 누구라고요? 단원 김홍도. 김홍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왕실의 행사나 이런 모습들을 그린 그림을 의궤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의궤. 이게 지금도 전해져 내려와서 조선시대 생활상이나 왕실 행사 모습들을 잘 사람들이 연구할 수가 있죠. 정약용의 호는 뭐였을까요? 다산 정약용.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시험에 나올 것들만 좀 빨리 알려줄게요. 우리 이번 시험은, 자, 범위가 그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자, 이 교재로 48쪽부터 여기 임진왜란 병자호란 배웠던 거 기억나죠? 양란부터 4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예요. 자, 60페이지인데 요 60페이지 요 뒤에 내용 요거는 요약된 내용이고 자, 우리 세도정치 여기는 아직 안 배웠거든요. 정조까지만 오늘 배웠고 여기 세도정치 여기는 제외하고 요거 나올 거예요. 요거. 60페이지. 그리고 교과서는 빈칸 넣기 준 거 있죠? 132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132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교과서 내용도 같이 보세요. 너희 빈칸 넣기 132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보시면 돼요. 시험 다시 책 어떻게 하고 본다 그랬어요? 오픈북으로 본다 그랬죠? 네. 그 시험에 나올 거라도 일단은 55페이지 봐봐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인데 요거 좀 써줄게요. 자, 영조가 15세 왕비 맞아들인 왕비 누구였어요? 정순왕후였죠? 김씨, 그쵸. 정순왕후 김씨. 55페이지. 자, 그리고 영조가 누구를 뒤주에 가둬주겠어요? 사도세자죠. 원래 살아생전에는 그냥 세자로 불렸다가 생각할 사, 슬플 도자, 이거 누가 이름 줬을까요? 이 호칭을. 영조가 직접 줬어요. 아들 죽여놓고 사도라는 시호를 누가 내렸다고요? 영조가 직접 줬어요. 영조가 예뻐했던 또 암행어사 누가 있었죠? 어사? 박문수가 있었죠? 사도세자의 부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혜경궁 홍씨라 그랬죠? 그 혜경궁 홍씨가 쓴 책이 뭐라 그랬죠? 한중록이라 그랬죠? 여기서 한이 무슨 한자라 그랬어요? 한가할 한자라 그랬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홍봉환, 홍인한, 이 홍봉환은 특히 누구라 그랬어요? 정조의 외할아버지면서 혜경궁 홍씨 아빠라 그랬죠? 근데 홍봉환, 홍인한 이 사람들이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죠? 김기준은 정순왕후 김씨의 사촌, 오빠나 여기 김종우 사촌들. 화원홍주는 영조의 막내딸. 자, 이런 사람들이 영조 말년에 권력을 장악했다.
자, 정조, 세손 신분으로 왕이 된 거죠?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즉위식에서 얘기했다 그랬죠?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정조를 되게 싫어했다 그랬죠? 정조 엄마 누구라고요? 해경궁?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라고요? 한가할 때 쓴 책이라 그랬어요. 영조 말년에 영조한테 빌붙어가지고 나쁜 짓들 많이 했던 척신들을 중요한 사람들만 정조가 어떻게 했다고요? 김기주, 홍인환 이런 사람들만 죽였다 그랬죠? 정조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도서관, 규, 이거 시험에 낼게요. 규장가. 다른 것도 낼 거고. 그 친위부대, 장, 용영이었죠? 네. 정조도 영조 못지않게 탕평책을 실시해요. 자, 정조의 탕평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사도세자의 죽음을 이끌었던 무리들 무슨 파라고 했죠? 벽파라고 했죠.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는 사람들 시파라고 한다 그랬죠. 이 벽파 시파를 골고루 정치에 썼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정조의 탕평책이라고. 이거는 그냥 TMI 말씀드리면 영조 때 탕평은 조금 더 완만했어요. 완만이라고 하는 게 뾰족하지가 않고 그냥 두루두루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완론 탕평이라고. 무슨 탕평? 완론 탕평. 정조 때의 탕평은 정조가 학문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다 뛰어나다 그랬죠. 그래서 막 신하들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다시. 군사를 자부하면서. 정조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이거는 맞아. 이거는 틀려. 자, 이게 준엄한 탕평이에요. 이런 탕평을 준론 탕평이에요. 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좀 배울 내용들. 정조가 예뻐했던 여러 신하가 있는데, 자, 먼저 화가 누가 있었어요? 단원, 김홍도가 있었죠? 그리고 다산, 정약용이 있었죠? 정약용. 그리고 정조가 또 예뻐했던 신하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최재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정조하면 자기 수원에다가 건설한 뭐가 있다고요? 수원? 화성이 있었죠? 자기 아버지 무덤을 양주 배봉산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수원으로 옮겼죠? 그 아버지 무덤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 그랬죠? 현룡원으로 바꿨다 그랬죠? 네. 자, 뒤로 가셔서 60페이지 가보세요. 요거만 빨리 할게요. 광해군 때 중립외교, 무슨 외교? 폐모살제 기억하세요? 인조 때 무슨 반정이 있었어요? 인조 반정. 인조 때 정묘호란, 병자호란 있었죠? 그죠? 이거는 그냥 써두기만 하세요. 대동법, 영정법. 현종 때 효종이 죽었죠? 효종 때 북벌론 기억나요? 예속 논쟁이 있었죠. 무슨 논쟁? 예속 논쟁. 서인들과 남인. 숙종 때는 무슨 일이 있었죠? 한국 정치, 그렇죠. 세 번의 한국이 있었죠. 이때 숙종이 손바닥 뒤집듯이 한 편을 들고 한 편을 쓸어버렸죠. 숙종이 편들어주는 쪽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요.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일당 전제화라고. 하나의 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영조 아들이 누구였어요? 무슨 세자? 사도세자.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였죠? 영정조 때 핵심 무슨 정치? 탕
탕평 정치죠. 영조는 무슨 법? 균역법. 그리고 청계천 준천사업. 신문고라고 해서 억울하면 두드리는 북이 있어요. 백성들이. 이 북을 다시 부활시키기도 했어요. 정조 때는 왕립도서관 2층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요? 2층? 주합? 루라고 했죠. 루. 2층은 루예요. 1층은 각이고 누각. 이순신 장군이 탄 배 보면 이순신 장군이 여기 위에 이렇게 여기 위에서 지휘하죠. 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위에서 지휘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여기 주변에 이렇게 지붕 여기서 이렇게 지휘하는데 이 배 위에 이렇게 있는 2층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누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누각이 있는 배를 무슨 배라고 하냐면 누선이라고. 장군이 지휘할 수 있게 이렇게 2층으로 솟아있는 이 배를 무슨 배라고 한다고요? 누선이라고. 정조대왕은 스스로 군주이면서 뭘 자부했다고요? 스승임을 자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하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시험을 또 봤어요. 정조대왕의 친위부대 무슨 형? 장용영. 정조대왕의 정치적 이상을 담은 성? 화성. 화성 지을 때 만들었던 그 그림 의궤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 누가 주도해서 그렸다고요? 단원? 김홍. 아버지 무덤을 혈룡원이라고 부르고 수원으로 옮겼다 그랬죠? 무덤을 높였다 그랬죠? 이거 나중에 써두면 대전 통필. 여기까지.